아니, 여자가 전봇대에서 오줌 싸는 거 봤어요? 그리고 전봇대가 남자 전용길입니까? 그리고 여자 공창만 있을 게 아니라 남자 공창도 필요하다는. 안녕하세요, 예나의 휴먼레코드입니다. 나혜석 제3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혜석은 그 당시에 외국물을 드물게 먹어본 사람으로서 지금 들어도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남겼죠. 뭐 예를 들어서 불합하에는 시험결혼이라는 게 있는데 한 3, 4년 살다가 싫으면 갈라서고 아니면은 같이 생사를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동거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 공창만 있을 게 아니라 남자 공창도 필요하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죠. 또한 여성에게 명절은 고단한 날이라고 하면서 명절 증후군을 여성 최초로 표현하기도 했죠. 자식은 모체의 살점을 뜯어먹는 악마다 같은 그런 글로 언제나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그런 것이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발목을 옥죄게 되었죠. 그러나 시대를 앞서 나간 여성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림뿐만 아니라 소설, 시까지 썼었으니까요. 그 여담으로 배우 나문희 씨가 나혜석의 조카 손녀이죠. 그러니까 이 나혜석의 오빠 나홍석의 손녀이죠. 이제 그의 남편 김우영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는 왜 하필 나혜석이 채린에게 돈 빌려달라는 편지를 보내자 결정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걸까요? 왜? 파리에서 몰래 연애하는 거는 괜찮고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그 당시에 김우영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김우영은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그 당시 수입이 0원이었다고 해요. 그 2부에서 말했다시피 돈 빌려달라는 말도 이제 자신이 하지 못해서 아들을 시켰던 만큼 그 사람을 상대하고 남한테 부탁하는 성미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변호사 일을 간두고 일본의 관리직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나혜석과 신혼 초반에도 변호사 일을 하다가 수입이 좋지 않아서 이제 그만두고 또 일본의 고위 관리직을 했었단 말이죠. 그때도 지금의 단둥, 안동이라고 그때는 불렀죠. 일본 영사관 부영사로 근무를 했었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직함이 외교관이에요. 그 바로 나혜석의 인생 첫 번째 사건, 황옥 사건. 그것이 이제 이때와 관련이 있죠. 그 황옥 사건이 뭐냐? 1920년대 초반에 이제 나혜석 부부가 신혼 초였는데 이때 의열단원들을 비밀리에 지원을 해주었단 말이죠. 김우영이 외교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위를 이제 의열단원들이 이용을 한 거죠.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런 속담처럼. 나혜석 부부는 자신들의 사택을 의열단원들의 숙소로 제공하는가 하면 그 무기까지 은닉을 해주었다고 하죠. 그 폭탄과 권총을 감춰놓은 여행 가방 안에 영사관이라고 쓴 종이를 이제 붙여가지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했었던 거죠. 그 실제로 약상과 의열단이라는 책을 보면은 의열단 동지들이 나혜석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있죠. 이때 나혜석 부부는 의열단원뿐만 아니라 황옥까지 이 멤버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황옥까지 숨겨준대요. 그래서 황옥 사건이라고 하죠.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것이 바로 영화 밀정이죠. 황옥 역할을 송강호가 맡아서 했었죠. 그 1923년 김원봉은 무기를 중국에서 이제 국내로 반입을 해야 하는데 들킬 것을 우려하여서 일제 소속 경찰인 황옥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 황옥은 이중 스파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인물로 의열 단원들이 그 사람이랑 같이 손잡으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 라고 해서 모두 말렸지만 김원봉은 나는 그 사람과 악수를 했을 때 그 손잡았을 때 전해진 온기를 믿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의열단원 김재진의 밀고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물거품이 되고 말죠. 그 배신자 김재진이 황옥이랑 같이 모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황옥은 같이 감옥살이를 했고 해방 뒤에도 의열단원 김시현과 함께 활동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한국전쟁이 터지고 납북이 되면서 그의 생사가 불분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의 속마음은 영원히 미궁으로 남게 되었죠. 아마도 황옥은 매 초마다 막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워낙에 수상한 시대였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나혜석이 3.1운동도 했고 의열단원을 도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나혜석을 독립운동가로 재조명하려고 했었는데요. 태어난 곳이 수원이기 때문에 그 나혜석의 생가를 알리는 비석을 세우는가 하면 나혜석 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인계동에 힘을 썼죠.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는 뭐 그런 사람이 무슨 독립운동가냐, 인정할 수 없다. 김우영과 같이 일제로부터 호의호식하고 살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일본이 준 포상휴가로 세계여행까지 갔다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명단에 넣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나혜석은 제 생각에 뼛속까지 독립운동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혼 후에 그림과 글만 썼지 그런 독립운동에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나혜석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우영은
왜 일본의 통치 정책에 가담한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의열단원을 도왔느냐? 우리는 여기서 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는 일제시대에 조선 총독부 밑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출세욕이 없었고 돈 욕심도 없었던 탓에 그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위인이 못 되었기 때문에 한직에 머물러서 자천을 당했죠. 일제강점기에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면이 호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 그 때문인지 이제 네 번째 부인은 열혈 독립운동가였는데요. 바로 이 오늘 소개할 인물 양한나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중국의 임시정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안창호 선생이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나라를 길이길이 보존하도록 노력해라 라는 뜻으로 그녀의 이름이 원래 귀남이었는데 한나라는 이름으로 안창호 선생이 개명을 해준 거죠. 그 양한나는 김우영과 같은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같은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좀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설에 의하면은 독립운동 도움을 받으려고 혹은 이제 40이 넘어가지고 갑자기 자식이 낳고 싶어져서 뭐 결혼을 했다. 뭐 그런 말도 있죠. 그 셋째 아들의 회고록에 의하면 새엄마 양한나는 항상 세상 일을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바쁜 여성이었고 나혜석 자신의 엄마는 내면 세계에서 항상 갈등하고 그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여성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 또한 양한나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항상 길게 해가지고 지루했다고 이제 그 셋째 아들의 회고록에 나와 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장개석 주석과 부인 송미령을 도우시고 하는 일마다 모두 축복해 주소서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죠. 왜냐? 장개석은 그 당시 일본 최고의 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았다고 하죠.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었구나. 양한나는 실제로 송미령과 교분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송미령이 누굽니까? 그 남들은 다 전족하고 있을 때 혼자서 안 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하이를 신으신 분이죠. 네. 그 장제스의 두 번째 부인이기도 하죠. 다음에 한번 중국사를 다룰 때 한번 하도록 할게요. 다시 양한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일제강점기 후반에 그 순죽에 살던 양한나는 그 해방 후에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는데 바로 여성 최초로 경찰서장이 되죠. 당시에 수도 경찰청장인 장택상이 그 미군정의 동의하에 여자 경찰서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그 바로 양한나를 초대 서장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반대파들은 이것이야말로 성차별이다. 아니 어떻게 그러면 남자 경찰서도 만들어라 난리를 쳤다고 하죠. 아무튼 양한나는 이렇게 초대 여자 경찰서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데 그 밤에 전봇대 같은 곳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남성들을 혼쭐을 내니까 그 남성들이 막 술 취해가지고 뭐야 이 여자 이렇게 하다가 지프차 그 당시에 보기 힘든 거대한 지프차를 보고 너 여기 탈래? 그래서 정신 좀 차릴래? 예,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술이 깨서 도망갔다고 하죠. 네. 한편 반대파들이 양한나의 노상방뇨를 단속하는 것을 보고 따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자 이제 그녀가 하는 말, 아니 여자가 전봇대에서 오줌 싸는 거 봤어요? 그리고 전봇대가 남자 전용길입니까? 라고 따졌다고 하죠. 네. 이처럼 너무 사이다 여성이었기 때문에 장택상은 약간 걱정을 했다고 해요. 나의 출세길에 약간 이게 좀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양한나가 너무 튀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율랑녀를 관리 단속하던 양한나가 말싸움을 하다가 이제 율랑녀에게 손찌검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장택상은 양한나를 호출하고 양한나는 사직서를 내고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양한나의 남동생이 부산에서 부산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요. 그때 그래서 동생과 같이 손을 잡고 부산에서 무엇을 세우느냐?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과 오갈 곳 없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부산 최초의 사회복지단체인 자매여숙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때려잡았던 율랑녀들이 약간 좀 나중에 생각하니까 좀 내가 너무했나? 반성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40대가 이제 지나서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단 말이죠. 김우영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좀 하고 싶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한국전쟁이 터지고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면서 전쟁 고아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것에 주력을 하다가 휴전 이후에는 정신이 이상한 여성들을 이제 돕는 그런 사업에 더 치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복지법인 자매정신요양원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명맥이 이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 입구에는 이제 양한나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죠. 우리는 자식을 여럿 두었으나 평생을 만날 수 없었던 나혜석 그리고
자식을 가지고 싶었으나 가질 수가 없어서 평생 타인의 자식을 돌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양한나를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타인의 불행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좀 경솔한 짓 같고, 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큰 숙제고 모험이었던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역할을 우리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